여러분, 완벽한 휴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햇살 가득한 해변,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평화로운 섬의 풍경이 그려지시죠? 현대인들은 이런 섬 여행에 열광합니다. 수천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당시에도 아름다운 섬들이 존재했습니다만 그곳은 휴식처가 아니라 생존 게임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한 섬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의 세계였죠.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기 시대 유럽 한복판에 존재했던 가장 기묘하고 치명적인 생태계 하테그 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추운 겨울과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현재의 유럽을 아시죠? 이 대륙이 한때 수백 개의 작은 섬들로 쪼개져 있었고 모든 곳이 열대 기후였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약 9천만 전쯤이었습니다.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테티스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따뜻한 얕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 위로 크고 작은 육지 조각들이 떠 있었는데요. 각각의 섬은 서로 최소 2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런 철저한 고립 속에서 독특한 생명체들이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 수많은 섬들 가운데 유독 특별한 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하테그라는 섬입니다. 현재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 이름으로만 남아있지만 당시 하테그는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와 거의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정확히는 8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였으니 웬만한 나라 하나 크기였던 셈이죠. 히스파니올라 섬에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면적이었습니다. 위치를 추정해보자면 적도 바로 위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찾는다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부근이 되겠네요. 기후와 지형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 남쪽 해안에 있는 하이난 섬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하테그 주변에 있던 땅들이 지금의 아프리카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현재 유럽에 속한 지역들이었죠. 오스트리아가 있는 곳, 우크라이나 일부, 아일랜드, 이베리아 반도, 사르데냐 같은 곳들이 모두 섬의 형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륙의 배치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섬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완벽한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테그는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200km 이상의 바다로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육지였던 보헤미안 지휘궤까지도 엄청난 거리의 물길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환경이었기에 초기 단계의 하테그는 생명체가 거의 없는 조용한 섬이었을 겁니다. 백악기 초중기의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생물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시절 섬에 발을 디딘다면 여러분이 마주칠 생물은 손바닥만 한 도마뱀 몇 마리와 해변의 바다거북 정도였을 겁니다. 위험한 포식자도 없고 거대한 동물도 없는 평화로운 무인도와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백악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바다를 건너온 생물들이 섬에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들이 나타났고 하늘을 지배하는 익룡들도 도착했으며 악어의 조상격인 생물들과 온갖 파충류들이 새로운 터전을 잡아갔어요. 보통이라면 이 시점에서 하테그도 다른 백악기 대륙들처럼 거대한 공룡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놀랍게도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섬에 도착한 생물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본토의 친척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다른 대륙에서 거대한 체격을 뽐내던 공룡들은 하테그에서 점차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룡보다 훨씬 작았던 익룡들은 이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성장했죠.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섬 외소화와 섬 거대화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한된 자원과 고립된 환경이 생물들에게 크기 조절을 강요한 거예요. 공룡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몸집을 줄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남는 전략을 택한 거죠. 익룡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대한 육식 공룡들이 생태계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익룡들이 크게 자랄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태그에서는 그런 경쟁자가 없었던 겁니다. 작아진 공룡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익룡들은 몸집을 키워나갔고 결국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 생물로 진화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룡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당하는 약자였던 세계를요. 하늘의 지배자들이 땅 위를 배회하는 공룡들을 내려다보며 저녁 식사를 고르던 섬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의 진정한 지배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세 종류의 거대 익룡들이었습니다. 모두 아주다르키드과라는 익룡 그룹에 속했는데 긴 목과 다리가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첫 번째 익룡은 이 셋 중 가장 작았지만 작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면 성인 남성 키의 2배 정도 되는 폭이었으니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인 안데스 콘도르와 맞먹는 크기였죠. 오늘날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큰 비행 생물이었던 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정도 크기에서는 대부분의 공룡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주된 먹잇감은 양서류나 손바닥 크기의 도마뱀들, 그리고 포유류의 먼 조상들 같은 작은 동물들이었을 겁니다. 비교적 온건한 식단을 가진 익룡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익룡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라드라코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섬에서 최대 크기는 아니었지만 이미 괴물 수준이었어요. 양팔을 쭉 뻗으면 버스 한 대 길이쯤 되는 날개 폭을 자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비행 조류보다도 날개가 더 넓었으니까요. 규모가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 곁을 이 생물이 걸어간다면 고개를 한참 쳐들어야만 그 눈과 마주칠 수 있을 만큼의 높이였습니다. 키가 큰 것도 인상적이지만 더욱 주목할 점은 머리뼈 구조였어요. 다른 익룡들과 비교했을 때 알라드라코는 유독 크고 튼튼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더 크고 단단한 먹잇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 익룡은 강력한 부리를 주무기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냥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급강하하거나 땅 위를 걷다가 공룡을 발견하면 날카로운 부리로 몸을 찌르거나 내리쳐서 죽이는 거죠. 체구가 작은 공룡들은 아예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었고요. 부리의 가장자리는 다른 익룡들보다 훨씬 예리했는데 이는 살점을 뜯어내는 데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의 견해로는 알라드라코가 새끼 공룡은 물론이고 제법 자란 개체들까지도 사냥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익룡이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로 지상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뼈와 날개 구조를 분석해보니 알라드라코는 시간의 대부분을 땅 위에서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숲속을 조용히 걸어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녔고 비행은 주로 새로운 사냥터를 탐색하거나 높은 곳에서 주변을 관찰할 때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람보다 훨씬 큰 날개 달린 괴물이 숲속을 소리 없이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광경을요. SF 영화 속 장면 같지만 하태그 섬에서는 실제 일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문제는 아직 진짜 괴물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섬의 절대 강자이자 지구 역사상 하늘을 날았던 모든 생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테고프테릭스라는 이름의 이 생물은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날개를 완전히 펼친 폭이 현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날개보다도 넓었으니까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케찰코아틀루스도 비슷한 크기를 자랑했지만 하테고프테릭스는 무게면에서 차원이 달랐어요. 케찰코아틀루스가 날렵한 경전투기였다면 하테고프테릭스는 중무장한 폭격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골격 구조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익룡들은 가볍게 날기 위해 뼈가 얇고 속이 비어 있는데 하테고프테릭스는 그 반대였거든요. 뼈가 두껍고 견고했으며 전체적인 체격도 중후했습니다. 지상에 서 있을 때 머리가 위치하는 높이가 2층 건물 정도였다고 하니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기린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 높이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부리를 가진 생물을 떠올려 보세요. 체중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테고프테릭스의 무게가 성체 그리즐리 곰과 맞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100kg이 훌쩍 넘는 무게를 가진 생물이 하늘을 날았다는 게 믿기시나요?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생물이 정말로 날 수 있었을까?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날개 구조를 분석해보니 다른 익룡들과 동일한 비행 적응 특징들이 모두 확인되었거든요. 비행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하테고프테릭스는 매우 강력한 다리 근육을 활용해서 지면에서 곧바로 수직으로 도약했어요. 그러면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겁니다. 연구자들의 계산으로는 이 익룡이 사람 키 정도를 수직으로 점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NBA 농구 선수들의 평균 수직 점프가 팔꿈치 높이 정도인데 하테고프테릭스는 그보다 거의 4배나 높이 뛰어올랐던 셈이에요. 이 100kg이 넘는 거대한 몸을 그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죠. 다만 장거리 비행에는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짧은 거리만 날아다녔고 비행의 목적도 이동보다는 사냥감 탐색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주변을 둘러본 다음 목표를 발견하면 착륙해서 걸어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익룡도 알라드라코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땅 위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라드라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인 사냥꾼이었어요. 우선 키가 워낙 크다 보니 숲속 나무 꼭대기 너머로도 손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뛰어났어요. 화석에 남아있는 눈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하테고프테릭스는 매우 우수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어있는 공룡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상에서 걸을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뼈의 구조가 달리기에 적합한 형태였거든요. 높은 시야, 뛰어난 시력, 빠른 속도까지 갖춘 완벽한 포식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테고프테릭스의 머리였어요. 이 익룡의 두개골은 성인 말 한 마리의 전체 길이와 맞먹는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익룡들은 가벼운 비행을 위해 머리뼈가 얇고 속이 텅 비어 있는데 하테고프테릭스는 정반대였습니다. 두개골이 엄청나게 두껍고 튼튼했으며 목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머리를 엄청난 힘으로 내리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하테고프테릭스의 부리 공격이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충격을 견딜 수 있었다고 계산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층 건물 높이에서 200kg짜리 거대한 부리가 총알처럼 내리꽂히는 광경을요. 그 부리는 살 속 깊숙이 파고들거나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하테고프테릭스 화석들을 보면 두개골 뒷부분에 심한 상처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는 이 익룡들이 살아있을 때 정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냥할 때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최상위 포식자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섬의 공룡들이었습니다. 작은 공룡들은 물론이고 어린 외소 용각류나 조각류까지도 하테고프테릭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무서운 점은 하테고프테릭스의 입이 사람 크기의 동물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공룡들은 잡아서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을 것이고 큰 공룡들은 부리로 죽인 다음 뜯어먹었겠죠. 연구자들은 하테고프테릭스를 가리켜 공룡 킬러라고 부릅니다.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공룡들이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던 곳, 그 섬의 진짜 지배자가 바로 이 거대한 익룡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테그 섬의 위험은 하늘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땅 위에도 다양한 포식자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악어의 조상들인 악어 형류들이 섬 곳곳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악어 형류들은 사람보다 작은 크기였어요. 아토포스쿠스, 두라돈, 세베루스쿠스 같은 종들은 집고양이만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큰 종류가 있었는데 바로 알로다포스쿠스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악어는 현대 악어의 조상뻘되는 동물이었는데요. 섬의 호수와 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승용차 한 대만큼 되었고 무게는 대형 제규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알로다포스쿠스의 사냥 방식은 전형적인 악어 스타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을 순식간에 덮쳐서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이빨로 먹잇감을 꽉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악어가 물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리뼈를 분석한 결과 알로다포수쿠스는 육지에서도 꽤 잘 걸어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악어는 육지로 올라와서도 먹잇감을 쫓아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포식자였던 셈이죠. 뱀들도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드초이드과에 속하는 뱀들이었는데 다행히도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나우티나뱀이라는 종이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일반적인 가터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독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공룡들은 어땠을까요? 육식 공룡들도 당연히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의 공룡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크기였어요. 엘로피스라는 공룡이 있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헵토스테오르니스나 발라우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녀석은 알바레즈사우루스 류에 속하는 공룡으로 길이는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었지만 무게는 고작 대형 비글 한 마리 수준이었어요. 이 공룡의 특징은 극도로 짧아진 앞발이었습니다. 발톱이 거의 퇴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곤충을 잡아먹는 데 특화된 구조였어요. 주로 흰개미를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 화석을 발견했을 때 공룡이 아니라 거대한 올빼미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사람 키만한 올빼미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죠? 만약 정말 올빼미였다면 날개 폭이 소형 비행기 수준이었을 거라고 계산되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연구 끝에 이 생물이 올빼미가 아니라 곤충을 먹는 공룡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고생물학 애호가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하테그 섬 주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거대한 육식 올빼미보다는 흰개미나 먹는 공룡이 훨씬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위험했을 수도 있는 공룡도 있었습니다. 발라우르 본독이라는 이름의 공룡인데요. 이 녀석이 새였는지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 그러니까 랩터였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랩터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매우 흥미로운 생물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크기는 벨로키랩터와 비슷했어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몸의 구조를 보면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을 사냥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근육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다리 근육이 특히 강력했어요. 골반뼈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근육 부착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속도보다는 힘에 특화되어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각 발에는 2개씩의 큰 발톱이 달려 있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발라우르가 매복 사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갑자기 뛰어나와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던 거죠. 발톱이 살 속 깊이 박히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발톱으로 먹잇감을 베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고정시킨 다음 먹잇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맹금류들이 사용하는 사냥 방식이기도 하죠. 문제는 발라우르의 두개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육식동물이었는지, 잡식동물이었는지, 심지어 초식동물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육식 공룡도 있었습니다. 메갈로사우루스 헝가리쿠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룡인데요. 이름에 메갈로사우루스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메갈로사우루스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 공룡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 이빨 조각들 뿐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빨들을 분석한 결과 본토의 수각류 공룡들보다는 훨씬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수적으로 이 공룡의 길이를 버스 길이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메갈로사우루스 헝가리쿠스는 하테그 섬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이었다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뭘 먹고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섬의 초식 공룡들을 사냥했을 거예요. 특히 스트루티오사우루스라는 안킬로사우루스류나 잘목시스라는 조각류를 주로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목시스는 재밌는 공룡이었어요.
대부분의 하테그섬 공룡들이 섬 외소화의 영향을 받아서 작아진 반면 잘목시스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섬에 초식 동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경쟁이 덜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대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다른 공룡들처럼 극단적으로 작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서 가장 큰 공룡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용각류, 그러니까 목 긴 초식 공룡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하테그 섬에서 두 종류의 티타노사우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자루사우루스와 플루토티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룡들이죠. 마자루사우루스는 둘 중 약간 작은 편이었습니다. 길이로는 짧은 버스 한 대쯤 되었고 무게는 소형차 한 대 정도였어요. 플루토티탄은 길이는 비슷했지만 체격이 약간 더 탄탄해서 무게가 냉장고 하나 정도 더 나갔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역대 가장 작은 용각류들에 속합니다. 다른 대륙의 티타노사우루스들이 여러 층 건물 높이로 자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거죠. 섬 외소화의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로만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작고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섬에서 무게로는 가장 무거운 동물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개체는 어떤 포식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마자르사우루스의 경우 뼈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부에 뼈판 같은 방어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어린 개체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반면 모든 공룡이 이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텔마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은 방어 수단도 크기도 작아서 평생을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이 공룡은 하드로사우루스형이었는데요. 길이로 따지면 승합차만큼 되었고 무게는 경차 정도 나갔습니다. 섬에서 꽤 흔한 공룡이었고 아마도 하테고프테릭스의 주요 먹잇감 중 하나였을 거예요. 이빨을 연구한 결과 텔마토사우루스는 관목이나 풀 같은 식물을 먹고 살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섬 내륙의 숲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서 먹이도 구하고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견된 화석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한 흔적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개체는 아래턱에 큰 종양이 자라나 있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음식을 먹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을 거예요. 결국 이 종양 때문에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마토사우루스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을 겁니다. 만약 본토에 살았던 하드로사우루스처럼 큰 몸집을 유지했다면 훨씬 안전했을 텐데 섬에서 태어난 바람에 작은 크기로 살아가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공룡이 섬 외소화를 겪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거대화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르간투아비스라는 이름의 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새는 공룡입니다. 조류도 공룡의 한 갈래니까요. 중생대 시대의 새들은 대부분 매우 작았어요. 비둘기보다 큰 새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가르간투아비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서 이 새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공룡시대에 살았던 새 중 가장 거대한 종이 되었어요. 크기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에뮤나 타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 2명을 합친 정도 나갔어요. 이 정도면 하테그 섬에서도 꽤 무거운 동물에 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새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두개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목뼈 구조를 보면 머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육식성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신생대의 포루스라키드과 새들처럼 다른 동물들을 사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몸과 다리의 구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초식성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특히 다리뼈가 멸종된 모아새들과 매우 비슷했는데 이는 가르간투아비스가 빠르게 달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아새들처럼 씨앗이나 과일, 풀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 수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몸무게가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날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타조나 에뮤처럼 날개는 있지만 날지는 못하는 새였을 거예요. 두개골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르간투아비스가 강이나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호했기 때문에 화석화될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 크기의 새를 숲속에서 마주친다면 꽤 놀라셨을 거예요. 특히 육식성이었다면 더욱 그랬겠죠. 거대한 익룡들과 악어들, 그리고 작은 육식 공룡들에 더해서 거대한 새까지 있었다니. 하테그 섬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섬 자체만 위험했던 게 아닙니다. 섬을 둘러싼 바다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하테그 섬 주변의 테티스해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해양 포식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당연히 모사사우루스류였죠. 백악기 후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들이었으니까요. 놀라운 점은 하테그 섬 주변 바다에 모사사우루스의 종류가 유난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9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모사사우루스들이 이 해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는 전 세계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다양성이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모사사우루스가 모여있던 곳은 거의 없었죠. 그중 3종류는 정말 괴물 같은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모소사우루스, 호수르, 프로그나토돈이라는 이름의 녀석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관광버스만큼 길었고 어떤 종은 특정 수염고래만큼이나 길게 자랐어요. 나머지 모사사우루스들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다는 코니아사우루스조차도 대형 황소상어 정도의 길이는 되었으니까요. 승용차만큼 긴 파충류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더 큰 문제는 모사사우루스들이 깊은 바다보다 얕은 연안 지역을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언제든 모사사우루스와 마주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플래시오사우루스류도 있었습니다. 긴 목을 가진 해양 파충류들인데요. 사람을 주로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 기괴한 외모만으로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했을 거예요. 상어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사사우루스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상어들이 이 바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카펫상어, 그라운드상어, 소상어, 도그피쉬, 대나무상어, 톱상어, 고등어상어, 간호상어 등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역시 고등어 상어과에 속하는 대형 상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헤엄치면서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죠. 긴수상어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늘날 가장 큰 백상아리들보다도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속도로 아래에서 갑자기 급습해 올라오면 어떤 동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렙토스틱스라는 상어는 훨씬 더 컸습니다. 길이가 소형 버스만큼 되었으니까요. 특히 무서운 점은 이 상어가 얕은 연안 지역을 매우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변 근처를 배회하기를 즐겼다는 거죠. 크로상어과의 상어들도 있었어요. 앞에 두 종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상어들은 식욕이 왕성하기로 유명했는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익룡이나 공룡까지도 먹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하테그 섬에 갇힌 생물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섬에 머물면 거대한 익룡들과 육식 공룡들에게 잡아먹히고 탈출하려고 바다로 들어가면 모사사우루스나 상어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하테그 섬 지역은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고 해요. 주기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섬 전체를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도 6,600만 전에 일어난 대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공룡들을 멸종시킨 그 사건 말이죠. 하테그 섬은 불행하게도 소행성 충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가 섬을 덮쳤는데 높이가 3층 건물만큼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쓰나미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소행성 충돌로 인한 극심한 온도 변화가 뒤따랐으니까요. 하테그 섬은 건조한 숲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을 겁니다. 쓰나미와 화재,
그리고 이어진 극심한 기온 변화는 섬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습니다. 거대한 하테고프테릭스도, 작은 공룡들도, 바다의 모사사우루스들도 모두 사라졌죠. 수천만 년 동안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해왔던 신비로운 섬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 주변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테그 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극한의 환경이 얼마나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해서 백악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하테그 섬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늘에서는 집채만한 익룡들이 공룡을 사냥하고, 땅에서는 악어와 육식 공룡들이 배회하며, 바다에는 거대한 모사사우루스와 상어들이 득실되는 곳이니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죽음의 섬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천만함 때문에 하테그 섬은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화석들이 발견되고 이 신비로운 섬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